건강은 채우고 웃음은 더하는 나는 의사다 시즌5. 네, 오늘은 한국소아청소년 근시연구회와 함께하는 근시 시리즈 4번째인데요. 네. 오늘 함께하실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길안과 김현경 선생님, 드림 서울안과 이경욱 원장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근시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3편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치료법.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치료 방법이 전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별로 없다고 배운 것 같은데 4가지나 있네요. 어쨌든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드림 렌즈. 네. 이건 들어는 봤어요. 저도 잘 때 끼는 렌즈. 그래서 드림 렌즈예요, 혹시? 그게 정식 명칭은 아닌데요. 그게 이제 저도 그 오피셜한 소스는 모르겠는데 어느 누군가 잘 때 끼니까 드림 렌즈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공용어가 된 거죠. 원래는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은 각막 굴절 교정 렌즈라고 해서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각막 굴절 교정 렌즈. 안과 의사들도 잘 몰라요. 각막 굴절 교정 렌즈보다는 뭐 드림 렌즈. 그러니까 드림 렌즈라고 이제 고유명사화가 되니까 다들 이해하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렌즈가? 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라식을 한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라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도수를 없애려면은 그 각막 그 윗부분을 평평하게 되면은 근시 도수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라식하는 분들은 그거를 레이저로 거기를 깎아내서 평평하게 만드는 건데, 근데 영구적인 거죠. 근데 드림 렌즈는 눌러줘서 주간에 평평하게 해줘가지고 도수도 없애고 그런 건데, 이게 원래 제가 드림 렌즈를 처음 접했던 게 뭐냐면,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가 2000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이런 거 우리나라 들어왔으니까 뭐 1년차 너가 한번 이렇게 뭐 시니어 선생님들한테 공부해서 좀 소개 좀 해라. 일주일에 한번 미팅하는 게 있거든요. 학습 미팅하는 게.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 와서 이게 뭐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국내 회사에서 런칭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환자 데이터를 이제 막 실험적으로 쌓았는데, 그때 대상은 어른들이 있었는데, 원래 이게 드림 렌즈라는 게 소아용으로 나온 건 절대 아니었고요. 결국엔 이제 보통 어른 중에서도 이제 그 굴절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선호도가 낮은 분들은 소프트 렌즈 하기 싫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개발했던 거죠. 그래서 눌러가지고 낮에 눌러두면 밤에 펴지니까 스프링처럼. 그래서 내가 그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이들은 안 했었어요. 아직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어른들을 아이 한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저는 아니었지만 용감한 의사들이 이제 했던 거죠, 아이들을. 근데 웬걸 시력이 엄청 안 떨어지는 걸 발견한 거죠, 뒤늦게. 그래서 괜찮다고 했었는데, 이게 한 사람들은 괜찮네. 근데 이제 어디 나오는 게 없었어요, 뭐 연구된 게 이런 것들이. 근데 소문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 그게 이제 딱 퍼지다 보니까 이제 연구를 딱 해서 논문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공부해서 발표하라고 했을 때 공부만 하셨어요? 아니면 실제로 눈에 며칠 놓고 자는 것도 해보셨어요? 비싸가지고요. 뭐 그냥 공부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년 차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같이 이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교수님이 이건 알려주고 다들 몰라가지고 이랬던 게 2000년도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긴 한 게, 그냥 렌즈를 끼웠는데 어떻게 그 안구를 눌러줘요? 이게 이렇게 탄력성 있는 뭐. 원래 각막이 탄성이 있으니까요. 각막은 탄성이 있지만 렌즈가 뭔가 힘을 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그 렌즈의 설계 도면이라 그럴까요? 렌즈가 역기화 렌즈라고 해서요. 약간 석션 링처럼 중간에 빨아당기는, 그러니까 각막을 빨아당겨서 이렇게 꽉 잡고 눌러주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특수 구조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어떻게 이렇게 꽉 누르나 하는데 딱 붙어서 꽉 이렇게 밤사이 동안 누르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눌렀다가 주간에는 조금씩 펴지는 탄성 거니까.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럼 각막이 탄성이 있으니까 영구적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밤마다 안 눌러주면 그냥 다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치료는 치료 효과가 뭐라 해야 되지? 뭐
당뇨병 약도 매일 먹으니까 그런 그렇게 개념이에요? 생각하면은 그럼 착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때 맨날 맞아요. 끼고 자고 아침에는 오히려 빼고요. 빼고 끝. 그런, 일회용은 아니죠? 네, 비쌀 거니까. 하드 렌즈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일회용 렌즈는 부드러운 소프트 렌즈잖아요. 그걸로는 각막이 단단한데 누를 수 있는 힘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드 렌즈처럼 좀 단단한 구조의 렌즈여야지 사실은 선생님은 가능하죠. 넣어보셨습니까? 그럼요. 선생님도 지금은 넣어보셨습니까? 안 넣어봤습니다. 못 믿겠는데 넣으면은 이안경이 안 맞으니까 갑자기 붕 떠버려요. 진짜로 이렇게 매일매일 하면은 눈 나빠지는 게 교정이 돼요? 나쁜 게? 이제 드림 렌즈는 사실 두 가지인데요. 아까 되게 혼란스러워하셨잖아요. 이게 임시적인데 치료가 돼요라고 하셨는데 교정 효과랑 치료 효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정 효과라는 거는 우리 안경 쓰는 거랑 똑같아요. 잘 보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치료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기전이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드림렌즈 이제 소아청소년한테 쓸 때는 눈에 뭔가를 넣는 거를 거부하지 않아야 될 텐데 몇 살부터 쓸 수 있어요? 그 질문을 많은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항상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주사를 맞더라도 어린데에 잘 맞는 아이들도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 바로는 가장 어릴 때 했던 아이가 5살, 6살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제가 하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친구들은 보통 이제 멀리 사는 아이들이 많은데 왜냐면 5, 6살이 근시가 있다는 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부모님들한테 이제 부모님들이 거의 다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는 진짜 안약도 못 넣는데 근데 안약을 다 못 넣어요, 진짜 아이들. 진짜 다 못 넣어요. 눈에는 없습니다. 근데 렌즈는 엄청 잘해요, 아이들이. 예, 그거를 해보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오피셜한 데이터는 아닌데 보통 제가 설명할 때 보면은 제가 초등학생들은 진짜 95%까지는 잘 적응하고 7세 제 아이들도 지금 고등학생 둘인데 7세 때 다 했거든요. 근시가 생겨서 책을 많이 보다가 해놓았는데 그래서 드림렌즈를 하면 책 보는 게 자유로워지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예. 안경 끼면은 책도 보는 거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그래서 보면은 7살 때 정도 해도 90%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5, 6세 아이들이 근시가 있으면 이건 되게 우리가 의사들이 집중 관리해야 되는 간단하게 뭐 대학생이 당뇨랍 있다 그럼 내과 선생님이 집중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살, 6살도 이제 해보자 그러면은 한 6살까지는 한 80%는 성공하더라고요. 안과 원장님이 자제분들한테 2명 다 이거를 끼운 걸 보면 되게 안전하고 믿을만한. 그때 당시에 제가 확신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나중에 돌아서 알았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던 게 제가 좋았었는데 뭐 여기 이제 당연히 저는 이쪽 분야 전문이지만 이쪽 분야 전문 아닌 선생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경험 못 해보시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냥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가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근시가 생겼는데 책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제 책을 눈 나빠서 책 보지 마라 이랬대요. 근데 아이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당연히 핸드폰도 안 하는데 책도 보지 말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좋아할 것 같은데 책 보지 마라. 그래서 제가 렌즈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너 책 봐야 되니까 너 이거 렌즈 하면은 책 너 마음대로 보고 싶으면 다 볼 수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스마트폰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약간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오피셜한 건데 스마트 기기 근거리 이제 그거는 안 좋은 건 당연히 아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못하게 합니다. 해보면은 드림 렌즈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똑같이 저도 이거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책을 많이 보는 아이의 렌즈 했을 때랑 저도 이거는 이제 오피셜하진 않으니까 이거는 제만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책 많이 보는 아이 렌즈 하는 경우랑 핸드폰 많이 보는 렌즈 하는 경우랑 확실히 결과가 저는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거를 많이 겪었거든요. 스마트폰 하는 친구들은 교정이나 치료 렌즈 해도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양치질을 충치 때문에 치과 치료하는데 사탕을 계속 먹는다. 좀 어렵잖아요. 스마트폰이 책보다 눈에 더 해롭다는 거군요. 거군요. 예, 저도 뭐 제 아이들 책 맘대로 보러 가고 렌즈 7살 때 줬는데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 드림 렌즈가요. 끼자마자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낀 상태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낀 상태로 뭘 하는 걸 권하진 않죠. 네. 왜냐면은 이제 렌즈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드림 렌즈를 껴도 하드 렌즈처럼 잘 보여요. 네, 잘 보여서 밤에 자기 싫어하는 친구들 막 늦게까지 뭐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끼면 불편하잖아요. 네, 착용감이 좋지 않으니까 눈 감고 있기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때 어쨌든 간에 그 위치에 있을 때, 잘 때는 눈이 좀 덜 움직이니까요. 그래도 그래서 그 위치에 있을 때, 제 위치에 있을 때 잘 교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끼고 막 오랜 시간 뭘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렌즈를 아예 좀 뿌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끼고는 뭘 못하게 하면 더 빨리 자는 거 아닙니까? 한번 회사에 건의해 볼게요. 그게 맞습니다. 김영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렌즈 착용 시간을 보통 의사들이 체크를 해주거든요. 해줄 때 이제 항상 잘 때 시간만 따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맞습니다. 그게 낮에 눈 뜨고 있을 때 끼면은 이게 눈이 자꾸 움직이니까 렌즈를 자꾸 누르지를 못하고 자꾸 위치가 바뀌어요. 근데 잘 때는 눈이 이제 거의 안 움직이니까. 근데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게 자기 직전에 껴야 된다고 엄마가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매몰되다 보니까 애가 자기 30분 전부터 계속 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잤나 껴야 되는데 이러고 딱 눈 감으려 딱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선생님 렌즈 너무 힘든데요 했더니 뭐가 힘들어요 했더니 자기 맨날 그거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직전에 끼워야 돼서요? 직전에 끼려고 하니까 맨날 그거 보고 있대요. 야 언제 자나.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아이가 10시쯤에 잔다 그러면 9시 반쯤에 좀 미리 껴놓고 생활시켜라. 아이가 안 불편하면. 네. 근데 그 시간은 그 작동 시간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애가 잠들기 직전에 끼우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그새 잠들었어 애가. 그럼 어떻게 해요? 깨워서 다시 끼워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막 어떻게 해야지 나빠져. 그럼 막 깨워놓고요. 약간 이제 엄마가 약간 이제 마음이 약하면 그냥 재워 그냥 그래 자라. 그리고 또 그런 게 또 꼭 그 다음날 검진이 잡히면 또 그러고 와서 시력 안 나와서 또 애매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만 안 끼고 자도 그 다음날 영향이 있나 봐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죠. 왜냐면 하루 못 눌러줬으니까요. 얼마 동안이나 껴야 됩니까? 평생 끼라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어린이 기간이랑 어른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 방법과 교정 방법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이 기간 동안은 두 가지가 다 작동을 하는 거고요. 어른들 낄 때는 사실은 치료 기간은 작동하지 않죠. 근시라는 거는 어린이 기간 동안에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른에서는 사실 교정 효과만 있지 치료 효과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옵션이 굉장히 늘어나죠. 근시를 교정할 때 뭐 쉽게 말해서 수술도 할 수 있고요. 뭐 소프트 렌즈라든지 다양한 렌즈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평생 껴라는 네가 평생 끼고 싶으면 껴라. 이게 더 막 가깝죠. 실제로 어른이 되어서 이거를 계속하는 사람은 잘 없겠네요. 그러면. 저는 꽤 있는데요.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혹시 선생님 자제분들도 끼고 있나요? 아니요. 저 아이들은 아직 이제 20대 전이어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그 초등학생 이제 부모인데 아이들이 했는데 잘해요. 잘 보인다 그래요. 나도 해야지. 그래서 와서 하거든요. 종종 앉으세요. 그런데 이게 그 어른들은 제가 그 김영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이게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좀 은근히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결정적으로 이게 우리가 낮에 끼는 그 소프트 렌즈랑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드림 렌즈는 결국 눈을 틀을 바꿔주는 건데요. 이게 시력이 일정하게 나오기 힘들어요. 자꾸 건드리니까. 자다가 예를 들어서 정말 드림 렌즈로 시력 아주 너무 깔끔하게 일정하게 나오려면요, 진짜 수면 자세도 똑바로 재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렌즈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림 렌즈는 보면 일반적인 안경 끼고 보는 시력, 낮에 안경 끼는 거 통해서 보는 시력, 아니면 그냥 일반 소프트 렌즈나 뭐 그런 시력보다는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 전날에 몇 시간 잤냐에 따라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성인들은 그거 가지고 시력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어젠 잘 보는데 오늘 덜 보인다. 근데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많은 분들은 나 안경 안 쓰면 좋지 않는데 또 그거 또 약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일단
웬만큼 보이면 생활 잘하거든. 별 관심이 없어. 예, 안경과 소리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약간 그 보면은 이 만족도가 아이들이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비싸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이거 비보험인 거죠? 네, 당연히 비보험이고요. 이 병원마다 조금 레인지가 다를 것 같긴 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이제 사실 이게 심하게 짝눈인 사람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60만 원 뭐 그 정도일 수도 있고요. 양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곱하기 2가 될 텐데 거기에 요새는 이제 난시가 조금 있을 때도 렌즈가 더 나와 있어요. 근데 난시용이 추가되면 항상 더 비싸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번에 어떤 어머님이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 제일 비싼 거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 난시가 많아야지 비싸지는데 이게 난시가 없는데요. 싼 거 드릴게요. 그러면 난시는 없다고 치고 양쪽 눈을 다 한다고 하면은 대략 뭐 한 120만 원. 뭐 브랜드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15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생각. 100만 원대. 그럼 그 정도 돈을 내고 얼마 동안 쓰는 거예요? 보통은 2년 정도를 생각을 해요. 렌즈 수명을. 근데 그 사이에 잃어버리는 사람, 깨트리는 사람 그럼 더 짧아질 거고. 그러면은 꽤 비싼 안경을 2년마다 바꾸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근데 그것도 약간 좀 다른 게 있는 게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안경도 수명이 없고 일반 어른들 하드렌즈도 수명이 없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2년을 얘기하는 경우는 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냐면은 결국 어른들은 근시 진행을 안 하니까 뭐 특별히 문제 없고 파손되지 않으면 계속 끼는데 결국 이제 도수가 이제 안 맞을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보통 그게 안경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도수 변화가 오는데 렌즈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느리게 오잖아요.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제가 봐도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면은 근시 진행이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래서 2년 정도 지나서 바꾸는 경우가 많아지는 이유가 결국 떨어지는 이게 드림 렌즈라는 게 스탑 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슬로우 시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보통 2년 전 얘기하는 이유가 보통 그런 데서 많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게 2년이 지나면은 뭔가 이렇게 누르는 효과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눈이 달라져서 안 맞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안경 도수 바꾸는 맞아요. 것처럼 그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렌즈를 바꾼다고요? 그리고 또 사실 매일매일 2년간 뭔가를 닦고 끼고 하다 보면요. 렌즈를 보면 렌즈 스크래치도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렌즈의 그 가장자리가 막 깨져 있는 경우들도 많고 손상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정말 관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어머님들 가끔 있거든요. 3년까지 깨끗해요. 근데 그런 걸 굳이 뭐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도수 변화가 없다면은 바꿀 이유는 실은 없죠. 그래서 상태를 봐주면서 합니다. 그럼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이 누르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드림 렌즈? 그렇죠. 그러니까 드림 렌즈가 하는 일은 똑같을 텐데요. 애마다 진행이 더 빨라서 안 맞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누르는 파워가 센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있고 막 그래요? 도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네. 도수. 왜냐하면 교정해야 되는 양이라는 거는 도수마다 달라지니까요. 같은 도수인데 왠지 무식한 질문인데 똑같은 디옵터라도 왠지 더 세게 누르면 치료 효과가 더 잘 나타나거나 이게 이럴 수는 없나요? 안과가 항상 참 문제가 더하면 더 나빠요. 네, 항상 딱 0이어야지 되는. 그러니까 교정 목표치를 과하게 벗어나도 나쁘고요. 부족해도 그만큼 똑같이 나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그냥 똑같습니다. 그럼 일반 렌즈처럼 뭐 이렇게 깨끗하게 식염수에 넣고 뭐 그럼요. 관리 되게 열심히 해야 되죠. 일반 렌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비싸서요. 비싸서. 그렇죠. 관리 방법은 비슷한데 하여튼 더 열심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싼 것도 있고요. 또 아이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각막염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 눈에 하는 것보다 아이 눈에 하는 거면 더 열심히 닦겠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애들일 때 각막염이 생겨서 만약에 이제 영구적으로 각막 혼탁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사실 평생 갈 텐데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혹시 아이 눈에 문제가 생길까봐 요 렌즈 끼는 동안에 가끔씩 병원 가서 검진하고 이러는 겁니까? 반드시 굉장히 하셔야죠.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주 가요? 그게 특히 초반에는 왜냐하면 이게 렌즈라 그러는 게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낮에 끼는 어른들 끼는 소프트 렌즈라든지 하드 렌즈는 그날 맞춰주고 그날 보고 끝나거든요. 그다음에 뭐 불편하면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 렌즈를 맞추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잖아요. 어떤 아이 맞는지 그 데이터는 아이가 낮에 주간에 눈이 오픈된 상태의 데이터를 콜렉션을 모아서 그거로 밤에 낀 렌즈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밤에 변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우리나라 특히 동양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눈꺼풀 힘이 되게 세거든요. 외국 사람보다 동양 사람은 피부도 두껍고 눈꺼풀.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동양 사람은 쌍꺼풀 자꾸 풀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네, 쌍꺼풀 자꾸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AS 개념이라서 동의 안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쌍꺼풀 재수술만 하는 선생님들은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 선생님들은 거기서 뭐 왜 이렇게 되느냐 컴플레인가 안 좋은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눈꺼풀 힘이 세다 보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가운데 잘 껴줘도 잘 때 눈꺼풀이 밀리는 힘이, 그건 우리가 측정이 안 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수면 자세도 영향을 근데 수면 자세는 생각보다 아주 해보면은 크게 영향은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가 조금 드림 렌즈가 왠지 좀 딱딱하고 아플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처음에 낄 때는 좀 그래요. 하드렌즈랑 거의 이제 비슷해요, 재질이. 근데 하드렌즈 잘 못 끼는 어른들 되게 많거든요. 이물감이 심하고 불편해요. 제 친구는 저 대학교 때 친구가 하드렌즈를 이제 끼긴 하는데 얘가 계속 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하드렌즈랑 이제 우리 드림렌즈가 재질이 딱딱하긴 한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요. 그 하드렌즈 같은 경우에는 눈을 누르지도 않고 그냥 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눈물 순환 도와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움직임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못 끼는 게 아니라 약간 이물감이 많다고 느끼는 거고, 근데 드림렌즈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얘가 제자리에서 딱 눌러도 되니까 이물감은 낄 때만 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드렌즈는 일단 꼈어요. 꼈는데 자꾸 생활하는데 깜빡깜빡하면 얘가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이게 힘들어서 하는 거고, 근데 드림렌즈는 낄 때만 그 이물감이 있는 거지만 딱 들어가서는 딱 자리에 잡아 있으니까 움직임이 별로 없으니까, 그 끼는 것만 잘 적응을 시키면은 요것만 잘하면 이제 되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소프트 렌즈도 눈에 안 넣어봐가지고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딱딱한 거를 넣고,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난 안경을 쓸래라고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 눈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감각 적응이라는 걸 금방 하니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물감이 심해도 매일매일 끼다 보면은 감각이 조금씩 적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눈 뜨고 돌아다니지 말랬는데 막 돌아다니죠. 눈 감고 자라고 했는데 너무 뭘 하고 있는 거지? 한두 시간까지도 막 그렇게 불 끄고 막 그러고 놀고 있다고. 엄마는 속 터지죠. 네. 근데 어쨌든 불편하고 비싸고 하니까 눈이 그냥 조금 나쁘다고 막 이걸 할 것 같지는 않고, 되게 뭐 흔히 말하는 고도 근시라든지 너무 일찍 근시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주로 권유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좀 더 이따 소개드릴 거지만 안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아트로핀 안약이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낮에 끼는 마이사이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낙 드림렌즈가 더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제일 오래됐어요. 보통 드림렌즈가 더 많이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아트로핀이 나오고 해서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최근에 많이 급부상한 거고 한 건데,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드림렌즈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뭐 많죠. 그래서 뭐 드림렌즈는 근데 이제 눈을 누르다 보니까 눈을 변형시키니까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렌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플한데, 우리가 라식할 때도 도수가 낮으면은 살짝 다듬고 도수가 높으면은 많이 다듬고, 그러니까 많이 다듬다 보니까 라식이 어려워지면 라식 나오고 이런 것처럼 드림렌즈도 도수가 높아질수록 조건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약 넣는 거나 안경 같은 경우는 도수가 높아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드림렌즈는 너무 그 제한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드림렌즈를 만약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늦게 할수록 좋은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우리 보고된 것도 연령이 어릴수록 진행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드림렌즈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 하시면은 늦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낫고. 그럼 약간 고도 근시보다는 좀 경도 근시 일대가 더 효과가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여기서 두 가지, 아까 경과 관찰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드림렌즈를 하게 되면 시력이 일단 안정권에 들어가고 아까처럼 2년 정도까지는 변화가 없으니까 시력에 큰 변수는 별로 안 생기는데, 결정적으로 왜 검사를 보냐면은,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 뭐냐면, 드림렌즈는 시력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눈 상태 보러 오는 거다. 이게 누르잖아요. 결국엔 압박을 하니까 밤에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드림렌즈는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 보면서 우리 아이가 눈이 큰 문제가 없어서, 드림렌즈는 항상 렌즈 중에서
마찰을 많이 일으키는 렌즈이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 오면서 이 각막 상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보통 중학생 되면 아이들이 학원 가고 바쁘느라고 자꾸 시력 좋다고 빼먹고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2년 만에 나타났는데 눈이 진짜 이상해진 거죠. 얼마에 한번 가는 게 적당합니까? 초반에는 이제 그 의사마다 다른데 초반에 좀 이제 맞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아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한 달 반 정도는 세팅하는 기간을 좀 보다가 근데 그거는 이제 병원마다 약간 다릅니다. 스케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의사가 이 렌즈는 이제 잘 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이제 뭐 의사마다 보통 3개월 보다가 6개월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조금씩 이제 텀을 늘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정권에 든다고 하면 6개월 정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 좀 짧게 보고. 왜냐하면 변수가 많다 보니까 변수를 체크해가면서 변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천천히 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드림 렌즈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아직 얘기 안 한 게 혹시 있을까요? 아까 고도근시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느냐고 하셨었는데 사실은 누가 하느냐는 이건 옵션이 많아서요.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데는 지금 아까 처음에 이경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4가지 정도 옵션을 요새 크게 말하거든요. 그 옵션 중에 하나지 꼭 누구가 무엇을 하는 건 사실은 아닌데요. 옵션은 환자가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상자가 되는 게 조금 달라요. 근데 오히려 드림 렌즈는 진행이 빠른 사람들한테 저희가 권하기는 하지만 아까 되게 까다롭고 좀 범위가 좁은 렌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경이나 안약에 비해서는 훨씬 좀 까다롭고 대상자가 좁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고도근시는 렌즈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못하고 원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홍보 자료나 뭐 인터넷이나 여러 옆집 애나 뭐 사촌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하고 싶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꼭 나한테 맞는 방법이 아닐 수 있으니까 병원 가서 한번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다. 그건 얘기하고 싶어요. 드림 렌즈 하고 싶어요 하라고 왔는데 못하는 분도 맞아요. 있다는 뜻이군요. 그러면 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라고 막 하시면서 뭐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고 설명을 해도 이거 꼭 하고 싶고 애는 이미 벌써 막 엄마가 막 그러니까 울고 있고 렌즈 못한대 뭐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기한테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인디케이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요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드림 렌즈 하다 보니까 벌써 밤샐 것 같은데요. 네. 나머지 3개는 언제 하죠? 네. 두 번째 치료법 마이사이트 원데이 소프트 렌즈. 요건 또 뭡니까? 그 마이사이트 렌즈는 최근에 이제 많이 하게 된 렌즈인데 이게 이제 그 소프트 렌즈 타입의 렌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근시 진행 억제 기전은 근본적인 거는 드림 렌즈랑 같습니다. 얘도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는 건 아닌데 그 눌러져서 빛을 변형을 시키는 게 드림 렌즈고, 근데 마이사이트는 기술이 진보된 거죠. 그러니까 드림 렌즈는 직접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눌러서 2차적으로 교정하는 원리인데 마이사이트는 렌즈 자체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렌즈 자체 제작 기술에서 그 효과 이제 그 검증한 건 결국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의약품 관계된 거는 항상 미국 FDA 통과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2019년도에 통과가 됐고요. 마이사이트가 결정적으로 이제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아까처럼 드림 렌즈 같은 경우에는 도수 제한이 있어요. 너무 눈이 도수가 높으면은 렌즈가 누르진 못해주거든요. 근데 마이사이트는 눈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렌즈 자체 그런 기능이 있고 도수가 약간 이제 거의 2배 이상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고도근시 아이들이 드림 렌즈가 안 되는 아이들이 이제 아트로핀 쓰고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아이들이 다 렌즈 하고 싶은데 안약 쓰기 싫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21년도 가을쯤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훨씬 업데이트 된 거고 눈에 무리를 주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가 드림 렌즈도 처음에 어떻게 잘 때 끼냐 그런 선입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렌즈인데 어떻게 아이가 끼느냐.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거는 제가 검증한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다 FDA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이게 드림 렌즈가 원리 자체는 나온 지 오래됐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FDA에서 우리나라 식약처 통과된 기준이 보면 8세 이상 쓸 수 있는 거로 나왔거든요. 아, 8세 이상부터는 원데이 이 마이사이트라는 렌즈를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그거를 10년 연구를 정도를 해서 안정성을 결과를 테스트하고 통과가 된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저희 어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소프트 렌즈하고 이 마이사이트가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 이거 밤에 끼는 거예요? 이거는 종일 끼는 거예요? 똑같이 소프트 렌즈니까 낮에 끼는 거죠. 낮에요? 네, 밤에는 안 끼고요? 밤에는 안 끼죠. 그 드림 렌즈는 밤, 네. 요 마이사이트는 낮? 네. 그러면 지금 질문대로 제가 쓰는 소프트 렌즈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4가지 옵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안경, 소프트 렌즈, 이게 마이사이트가 소프트 렌즈거든요. 그다음에 드림 렌즈, 요 3가지는 광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방법이고요. 약물은 약동학적인 방법을, 그러니까 케미칼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광학적인 방법은 사실은 원리가 똑같아요. 3가지가 다. 그러니까 원리가 어떻게 똑같냐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 준비하신 자료를 보시면 요 결국 OK 렌즈라고 되어 있는데, OK 렌즈든 소프트 렌즈든 안경이든 다 방법 원리가 같은데요. 이 안경을 보시면 이제 주변부에 보면은 이 동그란 곡률이 맞지가 않아요. 화살표 있는 쪽을 보시면 저게 이렇게 벗어나 있죠. 저게 저렇게 떠 있는 게 우리 눈에 근시적인, 그러니까 길이 성장을 촉진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안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주변부에 있는 게 아까 밖으로 삐져나왔던 까만 화살표가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광학적인 방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바깥으로 빠져있던 화살표에 저 포커스가 맞는 것을 안쪽으로 포커스를 집어넣는 방법인 거예요. 그 3가지는 전부 다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 렌즈는 끼워서 저쪽 바깥을 깎고요. 그리고 마이사이트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광학적인 구조를 바꿔놨어요. 어른들은 저렇게 동그라미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단초점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네, 너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드림 렌즈 방법을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그 일반적으로 그냥 국내장하는 안과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저 되게 간단하게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잠깐 의대생들이 안과 수업 들을 때 왜 힘들어서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워낙 어렵습니다. 워낙 어렵고 일반 안과 선생님들도 처음에 저한테 저게 뭔가 하는데, 다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쓰는 건 다 단초점입니다. 단초점. 그러니까 단초점이 뭐냐면은 중심부만 초점을 맺혀줘요. 그럼 시력은 잘 보이는데 중심은 빛이 맞는데 주변부 빛이 안 맞아요. 거리가 안 맞아서. 앞장으로 돌아갈까요? 그래서 앞장에 있는 그 보통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맨 중심부는 안경을 꼈을 경우에 딱 그 필름층이랑 딱 맞아요. 망막층이랑 맞는데, 문제는 주변부 빛이 딱 안 맞아 떨어지고 이 바깥쪽으로 뒤로 가버리거든요. 바깥에 상이 맺히듯 이렇게 C자형으로 뒤에 있는 저거는 뭔데요? 저게 안경 플레인이죠. 그래서 안경을 꼈을 때 빛이 어디에 도달하냐를 봤는데, 초점이 가운데는 초점이 정시처럼 딱 맞는데 나머지는 바깥으로 가요. 초점이. 그러니까 바깥은 근시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수정체 말고 저 뒤쪽 저 망막 쪽에 있는 저 휘어진 저 곡선은 뭐를 의미하냐고요? 저게 이제 같은 안경을 썼을 때 중심부는 초점이 맞지만 뒤에 가서 포커스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 안경을 쓰면 선생님이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초점이 맞는 부위를 선으로 그냥 표시해 놓어요. 내가 썼을 때. 일반 안경은 중심부는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일반 안경을 쓸 때 주변부에 도달하는 빛이 실제보다 뒤쪽에 맺히는데, 문제는 이게 동그랗잖아요. 이게 안구 성장을 길게 만들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저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학적인 걸 이용하는 건 뭐냐면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OK 렌즈 다 이용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실제 다초점이에요. 개념 자체가 다초점이어서 중심부는 딱 맞게 하는데 주변부 빛을 앞으로 끌어당겨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이게 안구 성장 길이를 진행을 억제시켜준 원리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눈이 적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맞지만 바깥에는 눈이 적응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드림 렌즈를 통해서 각막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드림 렌즈는 밤 사이에. 마이사이트는 그냥 낮에 끼는데 저렇게 굴절을 바꿔놓는 거예요. 굴절이 바뀌어 있어요. 바깥으로 상이 맺히지 않게 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포커스 광학적으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다초점이랑은 다른 거죠? 네, 달라요. 그리고 다음 장도 선생님 주세요. 요거는 이제 안경 렌즈인데요. 안경 렌즈도 저렇게 조그만한 세모들 안에 하나는 포커스가 맞게, 주변부는 포커스가 안 맞게 광학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저게 나중에 나오는 그 안경 네, 맞아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저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원리가 다 빛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를 다 바꿔놓는 원리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주 쉽게 단순화시켜서 질문 드리면, 그럼 렌즈가 그 마이사이트 이거는 렌즈가 뭔가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저 앞에 있는 그 구조대로 정교하게 동그라미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맞아요.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왼쪽. 양궁 저 타겟 같이 생긴 렌즈가 저런 식으로 생겼다고요? 구조 자체가 저렇게 구조 되어 있어요. 자체가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죠. 모양은 똑같지만.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저게 이제 드림 렌즈보다 장점이 뭐냐면 눈을 터치를 안 하니까 이게 변수가 적어집니다. 변수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건들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드림 렌즈는 이제 누르는 것에 따라서 힘이 빠지니까 도수 제한이 있는데, 저건 도수 제한이 드림 렌즈보다 2배까지도 높아요. 그러면은 저건 원데이라고요? 그게 아까처럼 결국에 FDA는 그냥 쉽게 통과 안 해주거든요. 아이들 낄 거니까. 그리고 보통 아시겠지만 8살부터 근시 진행은 20세까지 진행하는데 10년 이상 낄 거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왜 어른 렌즈랑 그러니까 소프트인데 이게 이제 그 재질이 다릅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 이제 공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 소프트 렌즈 재질이랑 더 달라져가지고 여러 가지 산소 투과도도 훨씬 좋고 또 안전한 재질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리고 원대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어른들도 그 컨택 렌즈를 끼는 분 중에서 이제 합병증이 이제 올 수 있잖아요. 렌즈도. 그래서 보면은 원데이 렌즈는 별로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뭐냐면 연속 착용 렌즈가 많아요. 위생 관리 맞아요. 문제군요. 그래서 아예 허가 자체를 당연히 FDA 입장에서는 연속 착용 렌즈는 허가 절대 안 해주죠. 그래서 원데이로 나온 거예요. 원데이로 나오니까. 그럼 저 마이사이트도 왜 그냥 일반 어른들 소프트 렌즈도 도수에 따라 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소프트 렌즈를 껴봤었는데 지금도 끼고 지금은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괜찮은데 최근에도 이제 몇 번 이렇게 껴봤어요, 소프트 렌즈를. 근데 이 렌즈가 어쨌든 눈 안에서 약간 움직이잖아요. 위치가. 그러다 보면은 초점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생기던데 쟤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기나요? 저거는 보통 일반 소프트 렌즈보다 약간 사이즈도 좀 크고 해서 그래서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느끼시지 못할 정도로 이게 교대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티나게 불편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지는 실제로 않아요. 저 정도로 이렇게 두세 개의 층이에요? 아니면 훨씬 더 많은데 그냥 그림만 저렇게 그려놓은? 저 정도 층입니다. 저 정도예요? 근데 선생님 껴보셨어요? 저 껴보진 궁금해서 않았습니다. 한번 껴봤는데요. 어떤가요? 이분은 다 껴봤고 저분은 하나도 안 껴봤어 지금 보니까.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한번 껴봤는데 사실 애들한테 처방하면서 안 껴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한번 껴봤는데 사실 저는 아직은 다초점을 껴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초점 다초점을 경험해볼 나이는 아직은 아닌데. 이 다초점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쓴 다초점 렌즈는 경험을 안 해봤는데 다초점을 쓰면 이런 느낌이 들까? 약간 그냥 단초점보다는 조금 저는 희미하더라고요. 다초점은요. 이틀이면 맞습니다. 적응됩니다. 이런 건 금방 됩니다. 아까 드림 렌즈는 어른들은 조금 약간 이제 시력의 오차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근데 항상 아이들은요 그 정도는 안 불편합니다. 왜냐 아이들 입장에서 안경 안 쓰는 게 어디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운전을 하고 저거를 끼고 나갔다가 차를 세워서 뺐어요. 뭔가 흐릿하지 않나요? 불안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게 이제 원이 서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보통 동공 안에 최대한 들어가게 작게 만들어놔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동공을 통해 들어갈 때 빛이 여러 가지로 다초점을 꺾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어른들은 그런 거 다 느끼더라고요. 어른들은. 네. 그럼 저것도 계속 끼다 보면 적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처음부터 적응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어른인 제가 꼈을 때는 이게 조금 우리의 단초점과는 다르다. 그럼 저거는 일반 원데이 소프트 렌즈처럼 그냥 아침에 끼고 잘 때 빼서 버리고. 맞아요. 근데 드림 렌즈보다 이게 최신 신제품이라면서요. 네. 근데 드림 렌즈도 지금 100몇십만 원 하는데. 그럼 얘도 이거는 매일 하나씩 버리려면 돈이 맞습니다. 꽤 많이 그래서 비용이 그래서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보통 10만 하나에 10만 원이요? 아니요. 그럼 너무 비싸서 못하고. 뭐 한 달 팩이. 그렇죠. 한 달이니까 양쪽 하면 60개죠. 그게 보통 10만 원 중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이게 보통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드림 렌즈 우리나라 2배, 드림 렌즈보다 2배네. 자,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드림 렌즈가요. 우리나라가 가격이 많이 저렴하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방학 특히 이제 해외 거주자 아이들은 여름 방학 우리나라 겨울 방학이 길기 때문에 여름 방학에 이제 그냥 외국 사는 아이들이 와서 우리나라 아이들이죠. 렌즈 맞추고 가거든요. 그 이제 예전부터 집에 왔었는데 제가 왜 여기까지 오셨냐? 제가 뭐 유명해도 여기까지 올 리가 없잖아요. 비행기도 선생님 비행기가 빠지는데요. 이러더라고요. 한국이 확실히 그것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또 하나 이게 속상한 상황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애들이 와서 하는 거란 말이죠. 미국 애들이 와서 하는 건 아니죠. 그 결국 뭐냐면 인종 차이 때문에 동양이 근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웨스턴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게 드림 렌즈 우리나라는 드림 렌즈 하는 의사들이 그래도 많은 편인데 외국은 드림 렌즈 하는 의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기는 가기도 힘들고 아까처럼 드림 렌즈는 계속 눈 상태 보는 게 중요한데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거리도 멀고 가기도 힘들고 또 가봤자 뭐 그렇게 막 우리나라 또 의사들이 많이 보잖아요 하루에. 근데 거기는 또 대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걸 다 맞춰놓고 가서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드림 렌즈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거의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고 얼마 전에도 제 병원에 이제 외국 의사가 왔었는데 가격을 딱 얘기 듣더니 그냥 한 단어로 얘기했습니다. 어메이징하대요 가격이. 그래서 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이사이트가 인기가 더 많은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그렇게 차이나 생각 안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드림 렌즈랑 마이사이트 값이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신제품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그러니까 2배쯤 외국은 비슷한데 드림 렌즈가 너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니까 약간 이제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근데 어쨌든 솔직하게 전문가들 보시기에 2배 내고 이거 하는 뭔가 장점이 가성비가 이게 있는 겁니까? 돈 쓸만 해요? 효과는 비슷해요. 효과는 비슷한데 네, 이제 낮에 렌즈 쓰시는 걸 선호하느냐, 밤에 낮에 아무것도 안 하기를 선호하느냐. 드림 렌즈 하면 밤에 자는 동안만 끼고 아침에는 빼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안경도 안 끼고 그래요? 렌즈도 안 끼고요. 아 그래요? 전날 나는 낮에 끼는 렌즈 따로 밤에 끼는 렌즈 따로인 줄 알고 아니에요, 아까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두 개가 옵션에 그런 또 차이가 있고요. 선호도에도 차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낮에 낄래 밤에 낄래 뭐 이런 거 그것도 있고 아까 제가 인디케이션 얘기를 했는데요. 마이사이트는 난시가 심한 경우에는 아예 대상자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시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시력이 좀 떨어지게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못하는 편이고요. 또 드림 렌즈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도수가 너무 높으면 또 못하니까 또 오히려 고도근시인 친구들 중에 렌즈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마이사이트를 하게 되고 약간의 인디케이션에 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사이트는 아까 8세부터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드림 렌즈는 더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보통 가장 흔한 이제 경우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드림 렌즈는 보통 어릴 때 워낙 이게 오래됐으니까 보통 드림 렌즈를 하는데 그러니까 드림 렌즈 강사도 많이 물어보는 게 또 그것 중에 하나거든요. 수면 시간 관련해서 수면 시간.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드림 렌즈는 아까 제가 빨리 함할수록 조금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수가 높지 않으면 수면 시간을 많이 안 자도 충분하거든요. 도수 높으면은 그러니까 세게 눌러야 되니까 오래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초등학생 때는 드림 렌즈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수면 시간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데 결국 우리 아이가 이제 근시가 진행을 결국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드림 렌즈 처음 했을 때 초등학생 때 그 도수랑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도수가 달라져요. 당연히 높아져요.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학생들이 좀 속상한 게 뭐냐, 수면 시간 짧아지거든요. 공부도 또 많이 하고 핸드폰 하는 아이 빼고 더 많은 거 핸드폰 아닌가요? 하느라 뭐 밤늦게서 이런 아이들 빼고 보통은 그냥 여기 이제 공부 때는 수면 시간 짧아지는데 문제는 도수는 높아져 있고 중학교 때 수면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는데 뭐 실제적으로는 중학교 때 도수가 낮으면 드립렌즈가 더 잘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결국에는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저 연령대 근시가 진행되니까 드립렌즈를 해도 중학교 때 도수가 높아지니까 수면 시간 영향을 바로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최소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이제 도수마다 달라서요. 그 달라서 그것도 이제 약간 이제 편차가 있는데 결국 그래서 중학생 되면은 수면 시간이 구애받기 시작하고 결국 도수 높으니까 결국 중학교 때 렌즈 도수를 좀 드립렌즈 도수를 올리게 되면 착용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결론은 제 아이들도 그랬지만 이제 적당히 이제 시간 봐서 이것저것 의사들이 판단해서 이게 드립렌즈로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왔다 이럴 때 마이사이트를 많이 하고요. 또 이게 책 많이 보는 친구들은 기숙학교를 또 많이 갑니다. 기숙학교 가면은 엄마들이 렌즈를 못 해줍니다. 드립렌즈를. 그럴 때 마이사이트도 많이 해요. 근데 이 드립렌즈는 아기 혼자는 못 끼는 거예요? 너무 개인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개인 차이 심하고 아이한테 맡겼다가 아이가 엄마 나 이거 깨졌는데 이러면은 어머님들이 일주일 동안 내상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 아무리 힘들으셔도 어쨌든 지금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저 청소년 때처럼 하루에 4시간씩만 자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아이들은 마이사이트를 해야겠군요. 저 마이사이트 하거나 아니면 뭐 질문이 좀 이상한 마이사이트가 앞에를 너무 열심히 줘서 질문에 대답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이 나왔지만 안경 그게 이제 같은 계열이니까 그럼 안경도 저렇게 좀 희한하게 생긴 보통 안경이 아닌 희한한 안경을 쓰는 건가 봐요? 맞아요. 광학적으로 이제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 안경을 설계가 자체가 이런 건 다른 언제 거예요. 나온 거예요?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눈이 나쁘다. 안경을 맞췄다. 그 안경이 근시 억제 안경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은 그냥 교정만 하는 근시 억제 안경은 엄청 비싸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살 때. 언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개념 자체는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원래 근시 억제 안경은 2010년도부터 나왔었습니다. 뭐 독일 모 회사에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원리를 이용했는데 문제는 이게 원리를 이용했는데 그걸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안경 나왔는데 효과가 없다고 효과가 없는 게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안경은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디자인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바꿔서 디자인을 바꾸면서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게 돼서 그래서 한 5년 안쪽으로 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나왔는데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때 해보니까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효과가 없었어요. 그 설계를 잘못했다는 게 지금 저 이상한 그림 있는 것처럼 저렇게 설계를 안 했고요. 너무 그러니까 렌즈의 곳곳이 뭔가 이렇게 두께가 다른 뭐 이런 계열인 거죠. 쉽게 말하면. 더 단순하게 디자인했었습니다. 옛날 렌즈는. 그래서 이제 그 렌즈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빠져서. 이건 얼마예요? 얼마예요? 되게 비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통 거의 소비자가가 보통 양쪽 기준으로 한 50만 원 중반대 정도로 안경 렌즈. 렌즈 값이 50만 원대 중반. 두 알에 50만 원. 저 다초점 렌즈 이것도 거의 그 정도였는데. 비싼 렌즈. 상상보다는 덜 비싸네요, 그래도. 근데 이제 선생님은 끼실 수 있는 시간이 긴데요. 아이들은 도수가 바뀌면 안경을 또 바꿔야 되니까요. 이게 자꾸 바뀐다는 게 있어서. 아이는 잘하니까. 아니요, 그래도 어른들도요. 이 테 디자인 지겨워지면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안 맞으면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도 뭐 한 일반 단초점 안경보다는 바꾸는 주기가 더 길겠죠. 왜냐하면 근시 억제를 하는 그리고 렌즈니까요.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인정이 되니까 단기간에 바꾸는 경우에는 그냥 무상으로도 그냥 회사 자체적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쓰는 단초점 렌즈 보통 거에 비하면 뭐 훨씬 비싼 가격이기는 하네요. 근데 요거는 효과는 이것도 효과는 비슷한 걸로 되어 있어요. 셋 다 비슷해요? 마이사이트, 근시 억제 안경, 안약 4개 다 치료법은 효과가 비슷한 걸로 되어 있는데 4가지가 다 비슷하다고요? 안경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드립렌즈나 안약이나 그다음에 그 마이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선에 영향을 안 받거든요. 눈에 직접 작용하잖아요. 네네, 딱 붙어서 네네, 작용을 하죠. 저 안경은 딱 끼면 이게 흘러내려도 안 되기 시작하고. 이해했어. 네, 거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이가 딱 이렇게 보는데 째려보기 시작하면 또 안 돼요. 딱 여기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안경을 했는데 이러고 웃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 안경을 끼면은 옆 사람 볼 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봐야 되고 내려가도 안 되고 왜냐면은 내려오지 않게 딱 붙이고 근데 있어야 우리가 드립렌즈 마이사이트는 눈 표면 상태를 건드려 놓은 한 거니까 시선의 영향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 안경을 꼈을 때 내려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선도 똑같한다 그러면 효과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저게 설계는 잘 됐는데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있어서 효과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결국 실생활에 사용할 때 그런 단점이 발생하는 거죠. 저게 효과가 있으려면 수경처럼 만들어야 돼요. 좋은 의견입니다. 회사에서 연락 오겠는데 아까 드림렌즈 그 뿌옇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 그래서 그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팔릴 것 같아요. 수경처럼 그래서 만들면. 이제 그쪽 가다 보면 이제 또 우리 김영 선생님이 또 이제 또 많이 잘하시는 분야가 또 이게 복합 병용할 때. 그래서 어떤 한 방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걸로 커버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의사들이.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막 섞기도 해요? 네, 효과가 합니다. 없으면 섞어야죠. 섞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낮에 또 안경 쓰고 밤에는 드립렌즈 붙이고. 보통 아까 크게 광학적 방법과 약물적 방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똑같은 방법을 애드해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광학 세 개 중에 하나라.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지금 약물 얘기는 너무 안 했는데 이 저농도 아트로핀 이건 도대체 뭐 어떤 겁니까? 광학은 이제 대충 이해했다고 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약을 이용하는 건데요. 사실 아트로핀이라는 안약은 원래부터 있었던 약이에요. 오래된 네, 약이죠. 아주 오래된 약이고. 언제 쓰는 약이었는데요? 원래는 안약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었고요. 드물게 사용하긴 했지만 주로는 검사용 약이었어요. 검사. 네, 조절을 마비하고 산동을 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 쓰거나 아니면 이제 단기간에 그런 효과를 필요로 할 때 사용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아주 고전적이고 굉장히 오래된 약인데요. 일반적으로는 1% 농도를 사용을 합니다. 약물로 사용할 때는 검사할 때도 그렇고요. 고전적으로는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아주 옛날부터 히스토리를 보면 근시가 진행하는 원리가 무엇이냐는 옛날부터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절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가까이를 너무 보기 때문에 눈 안에 근육이 마비돼서 눈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절을 마비시키면 그것 때문에 근시가 진행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절마비제를 썼던 거죠. 근시 억제제로 사용을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조절만 마비돼서 가까이만 잘 안 보이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네. 조절 때문에 근시가 진행되는 거랑은 연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린 거예요. 그것도 있었고 그 동물 실험도 하나 했었는데요. 그 이제 원숭이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맞아요. 조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드립렌즈도 하다 보니까 발견된 거고 다른 원리였던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 동물 실험을 했는데 조절 자체 기능이 없는데도 아트로핀 효과가 있던 게 나온 거예요. 동물 실험을 그러니까 했는데요? 우리는 조절을 컨트롤해가지고 진행을 막으려고 했는데 조절 자체가 안 일어나는 원숭이를 실험했는데도 효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트로핀이라는 약이 조절과는 상관이 없지만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나 보다. 네, 그렇게 나온 그러니까 거죠. 기전 자체는 틀렸지만 약은 맞았던 맞았던 거예요. 거죠. 이거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을 그런데 이제 1% 상용화 쓰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동이랑 조절마비가 돼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걸 매일 쓸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그리고 너무 눈부셔요. 맞아요. 네. 어릴 때 안경 검사하러 갔을 때 안과에서 그걸 넣었는데 맞아요. 제대로 검사하셨습니다. 네. 좋은 데 다니셨는데요? 좋은 데 다녔어요. 네, 그 제대로 한 거거든요. 눈이 많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할 수는 없다. 대신에 아트로핀이라는 안약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도를 이제 낮춰보는 실험을 한 거예요. 매일 쓰기 위해서. 원래 1%였는데 네, 얼마나 그거를 낮춰봤어요? 20분의 1, 0.05
사실 처음에는 반만 줄였어요. 0.5%. 아, 그래도 눈부시고 힘들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너무 힘든데 효과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팍팍 더 줄여봤어. 네, 팍팍 더 줄여봤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터디들을 하면서 0.5로 검사를 하다가 0.05, 0.025, 0.01 이렇게 계속 내려서 과연 얼마나 덜 불편한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한 거죠. 딱 적절한 점을 찾았겠군요. 지금 아직 찾고 있습니다. 아직 찾고 있습니다. 못 찾았어요? 예. 왜냐면 이게 농도를 솔직히 있다가 높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특히나 이게 농도 높았을 때 불편감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리바운드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높을수록 그게 다시 너무 확 나빠지는 거 안 했을 때. 끊었을 때. 예. 그래서 너무 세게 억압하니까 너무 확 풀어지는 거죠. 그런 개념이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빨리빨리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낮췄는데 이게 낮췄을 때 농도 안약이 초반에는 잠깐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해가 지나갈수록 별로 효과가 없어요. 누적되니까 처음엔 반짝 괜찮았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서 확 낮췄다가 다시 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0.01까지 낮춰봤다가 지금 다시 조금 올리고 그래서 있는. 지금까지의 컨센서스는 0.05% 정도가 효과가 있으면서도 좀 불편함이 가장 적은 농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까진. 그런데 0.05%는 사실 리바운드가 조금 있고요. 네, 리바운드가 있어서 지금은 아직 완전한 컨센서스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 4가지 중에서 이 저농도 아트로핀만 선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저농도 아트로핀이 가장 제약이 없죠. 오히려. 환자의 인디케이션이 너무나 넓습니다. 모든 환자가 다 할 수 있어요. 난시가 있어도 할 수 있고 고도근시도 할 수 있고 어린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처럼 드림렌즈는 대략 한 25년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아트로핀 안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제약이 없다 보니까 했던 거죠. 아까처럼 그 마이사이트라든지 안경은 이제 인정이 돼서 한 건 5년 안 됐으니까 그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마이사이트랑 안경 그 공백 기간에는 이게 그 드림렌즈가 제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많이 카바를 얘가 해줬었죠. 아트로핀 안약이. 예. 근데 아트로핀은 원래도 별로 안 비싼 약인데 농도를 20분의 1 이하로 낮췄으니까 이거 되게 싸겠네요. 아트로핀 한 병은 싼데요. 이게 일회용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또 포장비를 많이 소포장이 되면서 비보험이 되고요. 비보험이에요. 또. 비급여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너무 안타깝지만 좀 비싸졌지만 말씀하신 그런 다른 광학적인 방법들보다 훨씬 싸죠. 네. 말 나온 김에 얼마나 비싸게 일회용 소포장 한 다음에 청구해요? 제가 뭐 조금 약가가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저 사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앞에 광학 방식보다는 뭐 그래도 훨씬 그럼요. 네. 싸네요. 왜냐하면 한 방울이 0.4mm밖에 안 그러니까 조금 이만큼인데. 아까 매일 넣어요? 네, 매일 밤에 한 번씩만 자기 전에요. 한 방울씩만 네. 양쪽에.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아직 그 이제 희석된 안약들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고전적인 그 1% 안약은 병으로 들어 있는데요. 그 나머지 희석된 안약들은 그거의 10분의 1 희석의 안약은 나와 있어요. 소포장으로. 네, 일회용으로. 그런데 20분의 1 그거보다 더 낮은 것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눈 안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눈물약이랑 희석해서 쓰는 방식으로 지금은 쓰고 있고요. 눈에서 희석하고 있어요? 2방울을 넣어서요. 웃긴다. 네, 그렇게 20분의 1이 필요한데 제품은 10분의 1만 있으니까 네, 그렇게 사용하거나 식염수 한 방울, 눈물약을 보통 쓰죠. 인공 눈물 한 방울. 눈물약.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만간 이제 그런 소포장 안약들이 농도에 맞추어서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요.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다 쓸 수는 있지만 그런 한계들이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광학 3가지 중에서 하나와 요거를 효과가 없을 때는요. 아트로핀 같은 경우에 조금 인기가 약간 부족한 중에 하나면 낮에 잘 보이는 효과는 없으니까 그렇겠네. 안경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얘는 치료적인 효과만 있지 교정의 효과는 없으니까요. 나머지 광학적인 것들은 다 교정의 효과를 그래서 갖고 보면은 이제 그 드림렌즈는 아이들이 하루 안 끼면 잘 안 보인다고 알아서 열심히 끼는데 안약은 쓰나 나는 뭐가 오늘 어제 안 넣는데 나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뭐 그러니까 수능도가 정말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환자들은 알람 맞춰놓고 엄청 열심히 하던데요. 성격 차인가 본데요, 선생님. 선생님이 설득을 잘못하신 모양입니다. 여기 환자들은 잘한대요. 저는 렌즈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특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는. 앞에 출연하신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한데 이번에 지금 한국 소아청소년 근시 연구회랑 함께 찍는 근시 시리즈 앞에 3편에 비해서 오늘 훨씬 재밌었습니다. 제일 재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앞에는 막 이런 얘기만 주로 했는데 오늘 이제 새로운 실생활이랑 관련이 되니까 실용을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재밌네요. 네. 이게 제일 관심이 많았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아마 관심이 제일 많을 거예요. 맞아요. 요새 등골 3대 브레이커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래요? 나머지 이게... 2개는 뭔데요? 3대 등골 브레이커 모르세요? 네. 그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네. 교정? 치아 교정. 드림 렌즈. 방학만 되면은 소아과, 치과, 안과 예약하느라 예약 전쟁. 지금 예약이 꽉 차 있는 방학에는 다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 근시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은 뿌듯한 느낌이 드네요. 최신 치료법까지. 네. 오늘 한길안과병원의 김현경 선생님 그리고 드림서울 안과의 이경욱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